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검찰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퇴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하는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폴대 세우고 천막 얹고 말뚝 박고 빅텐트. 이제 사람을 들이려는 수순인데 한덕수 대행이 들어올까요? 이준석 후보는 아직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1대1 토론에서도 등장한 인물 전광훈 목사입니다. 어제는 대선 출사표를 던졌는데 출마 선언장이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윤희수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 어제 계엄을 뉘우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대통령과 국회 갈등에 대한 블로그 글도 화제입니다. 네, 잠시 후에 다뤄보고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딸 다혜 씨 부부가 해외 이주와 취업 등으로 받은 돈 2억 원을 뇌물로 규정한 건데요. 네,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를 찾게 되는데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변인, 이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데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전 의원의 타이스타 젯에 특혜 채용이 됐고 또 급여 등으로 2억 원을 받아서 문제가 된 건데 이게 문 전 대통령이 건넨 뇌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문다혜 씨, 문 전 대통령 딸이죠. 네. 문다혜 씨가 좀 경제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부모님한테 정기적으로 매달 현금을 이제 지원받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현금이 언제 끊겼느냐? 바로 이상직 이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창업한 타이스타 젯의 사위가 취직을 하면서 그 딸에게 주던 경제적 어떤 도움을 끊습니다. 끊었다가 나중에 그 타이스타 젯에서 또 나옵니다. 네. 그 사위가 네. 나오게 되니까 다시 또 생활비를 줬어요. 그러니까 쭉 그 전부터 경제 지원을 하다가 타이스타 젯 있을 때 끊었다가 다시 또 거기서 나오게 되니까 경제 지원을 했다. 네. 이 의미가 경제적 만약에 이익을 타이스타 젯에서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는 이제 문 전 대통령의 부부의 주머니에서 나갔을 돈인데 그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직접 뇌물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제3자 뇌물죄 아니고 일반 뇌물죄입니다. 사회의 급여를 이유로 장인을 뇌물죄로 이렇게 처벌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지 않죠. 지금 3자 뇌물죄로 하려면 네.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상직 전 의원의 진술 중에 부정한 청탁을 대통령에게 했다라는 진술이나 그와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 씨와 사위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 공모한 거다라고 이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상 문다혜 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사위를 조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장인어른이 예를 들어서 생활비라든가 용돈을 좀 주다가 끊어지면 뇌물이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이 이런 것도 뇌물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다 기소되고 모두 다 파면되고 네. 또는 뭐 이제는 뭐 대통령의 특권도 잃겠죠. 저는 불행한 나라로 지금 가는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을 너무 정치화하고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 이제 보충성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되고 나서 네. 4개월 뒤에 사위가 타이스타 젯에 임명이 이제 취직이 됩니다. 상무로 가게 되면서 네. 영어도 못하고 항공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고액의 연봉을 받았어요. 주거비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중진공 이사장이 또 공천도 받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때 경선도 하지 않고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사장 받은 거의 대가 그리고 본인 공천받는 대가로 사위에게 경제 지원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대가성이 있다는 게 지금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사 안 했다 그러는데 조사에 불응을 해서 조사를 못한 거죠. 자녀가
묵비권 행사했었고요. 사위도 묵비권 행사했었고 또 관련돼서 조국 전 수석도 출석했는데 묵비권 또 백오는 전 민정비서관도 묵비권을 행사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점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진술권과 반론권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벼락 기소했다고 맞섰습니다.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보시겠습니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제3자가 뇌물 수혜자인 제3자 뇌물죄는 기소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검찰은 수사 방향을 어디로 트냐면 단순 뇌물죄로 틉니다. 급기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요구를 했고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변호인인 제가 선임이 돼서 이제 대응을 해오고 하던 게 한 달 남짓인데 이제 전격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소환까지 요구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서면 문답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도 확인하고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니 4월 말까지 기다려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낼 의사가 있고 지금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니 4월 말까지는 기다려달라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일반 피의자도 이렇게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수사를 재촉하지 않는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질의 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해서 기소를 결정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수사기간이 짧았던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수사했는데 네. 아니 한 달 정도만 시간 달라 답변서 제출하겠다. 이게 그렇게 긴 시간인가요? 한 달을 왜 못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먼저 알박기 기소를 한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대선 직전에 기소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거다라고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을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정치적 보복 기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층만 더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정치적 기소를 대선 직전에 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제가 대선 D-40일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거셉니다. 오늘 아침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미쳤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고를 포기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런 죄가 없는 전직 대통령은 욕보이기 위해서 결국 날치기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조기 대선 직전에.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네. 칠순 노모를 열 몇 차례나 찾아가서 전화로 문자로 겁박했던 게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쓰고 있던 패드까지 뺏어가서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뺏어갔다는 표현이 옆에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데다가 사돈의 친척들까지 심지어 딸의 고등학교 동문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억 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인은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 채용이 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매간 매직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간단한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훈수를 두던 SNS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더욱 과간인 것은 민주당 세력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건드리기만 하면 모조리 섬멸해버리겠다는 섬뜩한 겁박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매관 매직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방금 이제 왜 하필 지금 기소하느냐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이게 3년 5개월이나 걸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본인이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고 묵비권 행사하면서 시간이 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더 기다리면 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한 달, 또 한 달, 또 한 달 하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사가 이제 숙성됐다 그러면 지금 기소한 게 맞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 지금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 이 혐의가 기소가 만약 안 되지 않습니까?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선례가 만들어지냐면은 만약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공무원 자녀를 채용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뇌물이 합법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채용시켜주고 본인의 특혜를 제공하거나 또는 어떤 관직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게 합당화되는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재판 진행의 결과는 본인들의 수사를 피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어떤 정치적 현황을 보고 한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윤건영 의원은 다소 수위 높은 말을 했습니다. 이거 쟁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관매직을 하려면 뭐 청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에게 청탁도 안 했는데 기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사이가 왜 태국까지 가서 그런 대우를 받았냐, 취직을 했냐 그러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국내에 취직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태국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이걸 못하게 막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위가 태국 간다니까 더 좋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걸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23억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수익을 봤는데 기소도 못 하잖아요.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관련 공범들은 다 기소돼서 유죄가 확정됐거든요. 그리고 건진 법사는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어요. 이거 다 수사하면요. 여러 번 더 구속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형태는 여전히 아직 윤석열 전 정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고검이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방금 속보가 났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건 공범 전주였던 모 씨도 이미 기소됐어요. 그 사람은 1억인가 손해를 본 분이거든요. 23억이나 이익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재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시작한 이 검찰 조사가 윤 정부에서 사실 끝내지 못하고 물러난 뒤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기소 시점이 좀 찜찜하다고라고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입김이 사라진 영향이라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보호하려고 했었다. 그렇게 볼 증거는 일단 없습니다.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매간매직 어떤 그 청탁의 어떤 구체성이 없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공직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에서 경선 없이 그냥 전략 공천해가지고 공천을 받아 실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대가인 거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본인은 공공기관 자리 이사장을 받았고 공천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그냥 선례로 남겨두게 되면 앞으로 뇌물 줄 때 이런 식으로 다 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아마 이렇게는 보셨을 것 같아요. 이재명 이제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네. 이재명 정권이 아마 문재인 탄생을 하게 되면. 그렇죠. 네. 탄생하게 되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아마 덮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친문 세력들의 어떤 입김을 좀 친문 세력 때문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기소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이거 기소 못한다 그런 판단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마침 근데 문 전 대통령은 오늘 퇴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합니다.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이 미리 잡혀있는 일정이긴 했는데요. 입장을 낼까요? 아마도 간단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신과 무관한 얘기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 보복이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꾸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되면 뇌물 받은 건가요? 검찰의 수사가 아직 전혀 입증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급작스럽게 기소한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오후 오랜만에 또 국회를 찾는 문 전 대통령의 입에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선 46년 만에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협조 요청 내용 말고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후에 뭐 산불 피해 지역 찾는다든지 또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 사업 중에 하나죠. 천원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폭넓은 대권 행보로 볼 수 있는 일정이 이어졌었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처럼 움직이긴 해요. 근데 너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윤석열 정부를 파면으로 몰아간 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총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지금 빨리 나와야죠. 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선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네. 선수로 뛰려고 하는 겁니까? 공직을 이용해서 대선으로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 이상 정치 노름하지 말고 국민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출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나 싶은데 어제 시정연설 때 얘기를 좀 해보자면 현장에 또 초등학생들이 방청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AI 관련 투자 부문 이야기하면서 한대행이 2층 쪽 학생들 좀 보면서 즉석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네. 현장에 의원들이 많았잖아요. 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그 모습 보고 진짜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출마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그제 며칠 전이었죠.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된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본인이 쓴 책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작가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교감이 없었다면 책을 내기 어렵겠죠. 예, 근데 책까지 나왔다. 예.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 행보가 보인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면 광주에 갔다가 울산에 갔다가 한미연합사 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에는 본인의 고향의 호남이지요. 거기 가서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현장 시찰을 했었고요. 네. 울산에 간 것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시작이 됐던 발화점입니다. 울산에. 그래서 울산에 갔었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가지고 본인이 군번 옛날에 군에 이제 있었을 때 본인 군번 더 군번을 외우시더라고요. 그죠. 본인 군번 외워서 인사까지 한 병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이제 행보들은 전부 다 정치적 이제 의미가 담고 있는 거라고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병장으로서 군번을 외우는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군대를 면제받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군대에 다녀왔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 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2+2 이제 미국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의 장남이지요.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은 아마도 재계 인사들 주로 만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책임자니까 예. 다른 대선 후보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한덕수 권한 대행을 만날 수가 있죠. 네.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일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도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어떤 그 대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후보 선출일 그리고 공직자 사퇴 시한도 다가오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의 행보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는 이 한대행이 등장 시정연설 전후로 의원들의 고성도 좀 오가고 그랬습니다. 언짢은 모습이 있었는데 아이들 보기가 어땠을까 싶은 걱정스러운 마음도 조금 들긴 합니다만 가장 긴장도가 높은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행의 시정연설 이후에 우원식 의장이 한마디 했는데요. 영상 보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이 메시지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총리의 시정연설도 그랬지만 이렇게 발언 후에 의장이 대행을 두고 작심질타를 하는 모습 자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 의장이 사전 환담을 요청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밖에 발언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원래 뭐 시정연설하기 전에는 의장과 같이 차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바쁘다는 핑계로 차담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가기 전에 한마디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맞는 말씀이죠.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고 자신이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30-40년 친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잖아요. 이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던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대통령에 나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이면 어차피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간보지 말고 출마를 하고 싶으면 사퇴를 하고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게 맞고요. 네. 또 출마를 하지 않을 거면 마지막까지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옳은 도리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이 우 의장의 발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또 앞으로 나와서 또 반발하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목소리들이 한대행의 출마 명분에 더 힘을 실어준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제 출마는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지면 한나땡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자신감이 있어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힘 범보수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아마도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두려운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DJ 정부 때 경제 수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IMF가 있었는데 그 IMF를 잘 해소를 하면서 잘 위기를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국제적인 금융기구가 있었을 때 그때는 국무총리로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로서 그 위기를 잘 넘었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안정적으로 잘 위기를 넘겼었거든요. 네. 그런 위기를 넘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통산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네. 이거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검증된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급부상하는 것을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네.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권한대행이 서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1위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장은 서열이 그 밑입니다. 근데 마치 저렇게 불러놓고 훈계하듯이 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한덕수 대행이 또 대권 행보로 보이는 어떤 움직임들 일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지금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다. 오늘이 또 이제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 의무 군경의 날로 기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대권 행보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출마가 계속해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또 국민의힘 한창 경선이 진행 중인데 후보들도 한대행의 출마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그 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출마설이 계속해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이제 밥이 거의 다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 한덕수 대행의 이야기. 오늘은 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살펴볼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3일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들 간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한대행이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40% 중후반대로 앞서는데 한대행의 지지율 30% 양자 대결에서 나왔습니다. 퍼센트포인트 차가 비슷하지만 의미 있는 수치로도 보이고요. 빅텐트 안에 이준석 후보를 계속해서 좀 끼워 넣어야 하는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상 3자 대결에서도요. 한덕수 대행은 29%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좀 독주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자,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렇다면 경선이 끝났을 때 최종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할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 83% 압도적인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한덕수 권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게 또 한번 확인이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후보가 확정되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선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높은 여론조사 나왔다는 것은
만약에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지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이제 존재가 되는 거겠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방금 홍준표 이제 후보 말한 것처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도 단일화하는 것을 열어놓겠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격차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되고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좁다 그러면 7%의 지지율을 가진 이준석 후보가 어느 쪽과 손을 잡는 따라서 결과가 결정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좁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3자 대결이 될까 양자 대결이 될까 뭐 홍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빅텐트에 포섭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계속 손사래를 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스토킹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리고 한창 치러지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지목해서 이루어진 1대1 맞수 토론 어제는요. 시작이 됐죠. 이른바 찬탄 대 반탄 2대2 구도가 만들어졌고 반탄 김문수 후보가 찬탄 한동훈 안철수 후보를 맞아서 두 차례 토론을 치렀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동훈 후보와의 설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긴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이거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 저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익명의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혹은 저 같은 당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 안 됩니까? 저는 오늘 한 번도 주도권 토론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겁니까?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걸 가지고 폭행 치상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폭행 치상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 저는 드러난 걸 30만 원 두고 제가 초선 국회의원 할 때 박지원 후보하고 붙었어요. 박지원 후보 쪽에 있는 사무장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 시비가 붙는 과정에 좀 문제가 된 게 있었는데 우리 보좌가 나고 뭐 이렇게 가시가 됐었는데 그 3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그게 아마 아까 이야기 중에 뭐 제가 전과가 이재명보다 많다는데 그거 많습니까? 나는 그 처음 들었네요. 그런 이야기를. 네, 어제 있었던 1대1 맞수 토론 당연히 뭐 탄핵 책임론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어제 마침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코로나 시국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한 종교단체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벌금 250만 원형 징역 확정을 받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죠. 전과 기록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 한창 공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보다 많다. 한동훈 후보가 이걸로 공세를 취했어요. 이준우 대변인. 저건 좀 국민의힘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지적이라고 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 이재명 이제 후보 관련해서 전부 형사적이고요.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들이죠. 전과도 전과 나름이다. 전과도 전과 나름인 거고요. 지금 저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옛날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제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마치 무슨 이제 자범의 어떤 그 혐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예. 그거 이재명 후보야말로 좀 더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전과가 있는 분 아니겠느냐? 사기죄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사기죄도 했고 음주운전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런 분하고 비교한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고 한동훈 후보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스스로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그 윤리위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종결 처리를 해버렸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매일신문에 보도 기사 나왔거든요. 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는 이게 여론 조작의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후보 대표 시절에 임명한 윤리위원장에 의해서 종결 처리된 것은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더 국민 이제 우파 측에 있는 당원들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된다. 가족이나 부인이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런 조작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그 부분 좀 더 밝히는 게 좀 더 당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봅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또 반격의 모양새를 취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셨고요. 한동훈 후보 이야기를 공세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 전과 얘기 중에서 이제 폭행치상 전과가 있었다.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현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토론 끝나고 나서 정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 30여 년 전에 선거운동 기간에 뭐 벌금 낸 사실이 있었는데 자 이게 뭐 공직선거법 의식한 얘기란 것도 있고 또 당시에는 좀 당황을 하셨던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분명히 벌금이 있는데 없다라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까지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걸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번복해서 자신의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준우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표가 음주 전과가 여러 번이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딱 한 번이고요. 자꾸 자신의 후보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전과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왜 공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분당 파크뷰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전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조금 검사스러운 모습을 많이 뺐었는데 네. 어제 또 여전히 좀 검사스러운 모습, 검사처럼 상대방을 추궁하는 모습들이 네. 조금은 비호감도로 어. 비춰져서 예. 좀 실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세를 취했던 한동훈 후보의 어떤 태도들이 또 비호감도를 형성할 것인가 아니다. 이게 또 경쟁력을 좀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의견 좀 치열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4강 후보들 가운데서 지지도 어떤 후보를 선호하나 물었는데 처음으로 한동훈 후보가 1위를 기록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물음에도 1위인 김문수 후보와 접전을 벌였다든지 아무튼 뭐 어제 있었던 맞수 토론의 결과가 반영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한 후보의 경쟁력이 또 갖춰져 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 결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둘 사이엔 이런 공방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사람하고 인연이 있다. 칭찬을 하고 소통하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한동훈 후보가 질문을 던지면서 뜬금없이 어제 토론에서 소환된 얼굴이 있었는데요. 마침 그 인물이 어제 전격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그쪽에 계신 우리 여자 기자분. 아니. 이게요? 아니 다 받으신다고 했는데 왜 제지?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질문을 난 안 받아요. 아니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말고. 나를 고발했잖아. 왜 당신부터 손을 들고 난리야. 자,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질문하게 말이야. 메이저 언론 없어요? 저 방송부터 끌어내. 끝내. 나가. 아니 나가란 말이야. 내가 나가라면 나가.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 네, 어제 번외로 또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가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는데 좀 소동이 벌어졌어요. 반말에 험한 말도 나오고 끌어내란 소리. 메이저 언론만 질문하라 이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대선 출마하게 되면 선출직 이제 후보들은 언론과 프렌들리한 모습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처럼 저렇게 이제 본인에게 질문하는 기자가 과거에 자기를 고발한 적이 있다고 해서 저렇게 좀 거칠게 언행하는 것은 좀 다른 언론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언론사들이 좀 정광훈 목사 취재를 하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는 본인의 목소리를 언론이 많이 받아서 전파된 거 원할 건데 스스로 좀 언론들과 좀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이제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은 이제 효력이 좀 생긴 것 같다.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다들 비슷하게 보셨을 것도 같은데 이 소동이 애초에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는 게 201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출마 자격이 애초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거든요. 현장에서 그거 다 무효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자, 이수근 부위원장님이 변호사시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에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정광훈 목사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이 분이 왜 국민의힘 근처에서 어른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출마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이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죠. 그리고 최소한 다른 목사님들의 명예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목사라고 저렇게 할 거면 예. 다른 목사님들께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저렇게 기자들한테 끌어내 나가 너는 너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모습들 자체가 예. 좀 한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희수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의 돌직구 사과가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눈물까지도 보였는데요. 먼저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게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계엄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 너무나 혐오스러우면서도 익숙한 우리 정치의 고름이 터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네,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녹화 방송이었는데 다만 방송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당 지도부도 공감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여의도 연구원장이면 그 임명을 비대위원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당 대표가 있으면 당 대표가 하는 거고요. 위원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어떤 교감 없이 그냥 단독으로 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았겠느냐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이제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고 이런 취지로 하겠다 정도로 했다 그러면 당에서 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윤희숙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이 저렇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정말 당에 대한 이제 사랑한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이 절절히 잘 묻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번에 왜 윤석열 이제 신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당 얘기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잠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때 상당히 여론이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모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대선 본선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우려가 컸었죠. 막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북받쳐서 말하다가 네. 저렇게 약간 감정이 좀 올라왔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자아 비판이 좀 통할 거라고 보셨습니까? 통하고 안 통하고를 떠나서 저렇게 해야죠. 실은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네. 다음에는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희망적인 생각들을 가질 건데 계엄이 뭐 잘못했지? 탄핵을 왜 했지? 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 같은 분들이 상당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TK 자민연당처럼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렇게 비록 당 내부에서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소신 있게 자신의 발언을 해야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당 내부에서 건전한 비판들 내가 국회의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싸우겠다라고 해서 소통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빠진 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좀 빠진 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끕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 해결 방도가 없다며 이 책의 구절을 발췌해서 올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과 좀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수 의석을 가졌던 민주당 사이에 계속 갈등을 벌였던 건 맞고요. 뭐 민주당이 잘했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부잣집에서 또는 권력 있는 집에서 좀 못 사는 집, 권력이 없는 집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수사하고 상대방 거 뺏겠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의 집은 결집하고 뭉치고 힘을 합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했건 못했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걸 또 국민이 지지하는 상황이 되는 꼴이거든요.
결론은 만약에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통합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보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외교를 통해서 실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얻어가는 과정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 정부가 탄생한다라고 한다면 통합의 관점에서 그리고 유능한 정부로서의 활동을 잘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승훈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좀 선량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다행인데요. 근데 이재명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안 그렇습니다. 본인이 정치 보복을 몰래 자기네가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고한 상태인 거고 또 우리 문인배 이제 전 재판관 얘기 들으면 얼마 전에 대학 강의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설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5대 3의 상황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5대 3을 8대 0으로 억지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파 진영에서는 문영배 재판관의 그 이제 설득한 시간 행위에 대해서 따로 판단을 할 거다. 하지만 어쨌든 8대 0이라는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국정 안정과 일상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인정하는 수용하는 국민들의 어떤 마음도 좀 헤아려 주길 바란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같은 때 정치권에 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는 어제 좀 내부 분열로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서 유력하고 대통령이 될 것으로 유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맞고요. 저마다 이재명 전 대표 후보와 뭐 나는 이런 사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문제가 됐던 것 같고 또 일부 비용을 걷는 문제는 원래 단체가 이루어지고 움직이려고 한다면 스스로 조금씩 각출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야지 그 정도 수준의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기 대선 D-39일이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